하루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선, 전문가들은 수도권 야권연대의 영향력을 주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여야 승패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도 비협조적인 새누리당에서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호막을 치느라 바빴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중앙일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고를 싣기로 하고 교민들로부터 광고비까지 받았다가 취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천송이 코트와 관련한 지시가 근거 없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 속에서 영상으로 풍자했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잠겨있던 청해진 해운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이 언급된 문건이 나왔지만 여당은 이와 관련한 의문을 푸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8가지 의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친박 핵심인 여당 의원 입에서 또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이나 PD, 어제 이 시간에 단식을 이어오던 유가족 25명 가운데 2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네, 현재 국회 본청에 2명, 광화문 광장에 1명의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유가족 단식 농성은 16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관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던데요. 근데 무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불참하면서 정보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이 세월호를 운영하고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국정원의 업무를 두고 국정원이 세월호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긴급 현안 보고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네, 정보위에 소속돼 있는 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원 의혹에 관한 8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더군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국정원이 세월호의 운항과 관리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지난 금요일 밤 국정원은 세월호 보안 측정을 작년 3월에만 했다는 1차 해명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틀 뒤인 2차 해명에서 작년 2월 보안 측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했다고 시인했는데요. 민주연합 정보위 위원들은 1차 해명 때는 예비조사 사실을 빼놨다가 2차 해명 때 뒤늦게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둘째는 국정원이 스스로 했다고 인정한 4개 항목 중 일본어 표지판 제거나 탈출 화살표 부착 등 보안과 무관한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100개 지적사항은 각각 어떤 기관이 지적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셋째는 공개된 세월호 문건의 작성자를 조사하고 문건의 파일명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은 100개 중 4%에 불과한 4개의 항목만 지적했다고 했는데 왜 문건의 파일명이 국정원 지적사항인지도 해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용을 모두 밝히고 선박 보안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보안 측정과 관련된 지침은 무엇인지 전체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모두 8가지 의혹 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4가지를 봤고요. 나머지 4가지 요구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5번째 요구사항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배는 항만청과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이 보안 경비를 부담하는데 왜 세월호만 유일하게 청해진 해운이 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섯째는 국정원이 인정한 공식 보안 측정일이 작년 3월 18일인데 왜 세월호가 그보다 빠른 3월 15일에 취항했는지를 밝히라는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2,000톤 이상 내항선 17척 중 해양사고가 났을 때 국정원에 먼저 보고하는 배는 왜 세월호가 유일한지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보안 업무 규정 38조에 따라 국정원이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사전 전말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왜 전말조사를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민주연합 측은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8가지군요. 이미 2차례 해명 자료를 냈던 국정원입니다. 오늘 추가 해명은 없었습니까? 국정원의 추가 해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나서서 국정원을 감쌌는데요.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문건이 나왔으면 작성자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납득이 안 될 때 문의하는 게 순서지만 야당이 뜬금없이 국정원의 세월호 개입을 주장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하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더군요. 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오늘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고는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라며 천안함 사고 희생자 같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과 세월호 희생자 사이에는 약간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주 했던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를 교통사고로 비유하는 것은 보상 문제로 세월호 참사를 끌고 나가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유가족들은 천안함 희생자들보다 더 큰 보상을 바란다고 말한 적도 없지만 마치 유가족이 보상을 더 요구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 얘기는 오늘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처럼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행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고리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 부속실장을 비롯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정복 당시 안행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KBS, MBC, JTBC 등 언론기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이 10여 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김현미 야당 간사는 사태의 본질은 언론이 아니라 청와대라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언론 관련 증인 요구를 처리하는 대신 김기춘 실장과 유정복 전 장관, 정호성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정호성 실장 등 핵심 증인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다음 달 5일부터 열릴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TF도 오늘 협상에 나섰지만 특검 추천권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지난 16일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3일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세월호 탑승 학생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구조된 단원고 학생은 탈출 과정에서 해경의 도움을 받은 바 없고 해경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한 단원고 학생은 고무보트에 탄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말을 했음에도 해경이 가만히 바라만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단식을 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20여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뉴스K 취재진이 오늘 병원에서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은 극한 상황에서 병원에 실려온 처지임에도 남아서 단식하고 있는 이들을 걱정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특별법 문제가 결론 날 때까지 유가족들이 단식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유가족들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단식을 했고요. 처음부터 하진 않았고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갑작스러운 검은 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내가 죽을 결심을 하고선 단식을 시작했는데 이 피를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타고 오면서 그냥 한없이 울었어요. 근데 오면서 되게 미안했어요. 남아있는 단식자분들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끝까지 같이 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도중 이렇게 와도 되는 건지. 평택으로 서명운동을 나갔어요. 평택으로 서명운동 나갔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세월호만 유가족이냐? 응? 유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세월호만 유세를 떠냐? 유별나게군이야 막 이러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확 나더니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우리가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이 투명 인간이 꼭 된 것 같아요. 유병헌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유병헌을 도왔다는 마지막 양예전까지 자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세월호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이런 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이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창피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창피한 게 아니라 국가가 창피한 거예요. 국가가 창피해요. 정말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인데 생명은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소중히 하는 그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국민을 속여가면서까지 저럴 수 있다는 건 이런 것들이 너무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는 애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지켜만 보고 쳐다만 봤다고 아이들이 또 증언하잖아요.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거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알고 싶은 거고 그렇지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새누리당에서 하는 말은 지원 보상으로 끝내겠다. 지원 보상 많이 해줄 테니까 너네 조용히 있어라. 이러고 있는데 지원 보상을 원할 거면 이렇게 길거리로 안 나오죠. 떠들 필요도 없죠. 사고가 났으면 사건에 대한 진상은 밝혀야 되는 거고 책임자 처벌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책임자 처벌과 사건에는 밝히지 않고 보상만 한다. 이게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지금 우리 다른 부모님들도 단식에 동참하겠다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고 우리 전 부모 가족들이 다 단식에 동참하는 한 있더라도 특별법만은 우리가 원하는 진짜 진상규명 철저히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법만은 꼭
관철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신문 광고가 유가족들을 2번, 3번 울리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일보의 광고 명의자도 없는 유가족 비방 광고가 실린 데 이어서 미국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재미 교민들의 광고가 애틀랜타 중앙일보와 계약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곽보아 PD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교민 김모 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가 김 씨가 속한 시민단체 세월호를 잊지 않는 애틀랜타 사람들의 모임 세사모의 의견 광고를 실기로 했다가 게재 예정일 하루 전날 돌연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사모는 지난 26일자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해당 광고를 실기로 하고 광고비 $120를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애틀랜타 중앙일보 측은 25일 사장 지시라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광고비를 돌려줬습니다. 이 광고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제안한 특별법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가족들의 일반적인 요구를 실은 광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내용 때문에 못 싣겠다는 말에 세사모 회원들은 어이가 없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근데 아주 무난해요. 우리 광고집 보셨죠? 정치적인 내용도 없고 새누리당 이런 얘기도 안 들어가 있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그 정도 내용이잖아요. 네. 유가족이 말하는 게 의사자 지정이 뭐 친밀파니 이런 건 있지도 않고 그냥 올 게 왔구나 한 거죠. 예전부터도 광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 내용이 무난해도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아예 안 실어주는구나. 보수 언론이니까 뭐 아무래도 이번 특별 법안에 대한 내용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관심을 얻게 되고 해서 파급 효과가 생기면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보수 언론이 그런 쪽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미국엔 돈까지 받아놓고 광고를 취소한 애틀랜타 중앙일보가 있었다면 한국엔 돈만 받으면 광고를 실어주는 문화일보가 있었습니다. 어제자 문화일보 31면에 실린 광고입니다. 제목만 보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것 같지만 유가족들을 비방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법을 가리켜 유가족의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폄훼하는 한편 유가족들이 정치 선동 세력의 달콤한 게임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의견 광고를 누가 내는지 명의가 나와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일자 문화일보는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광고주였다고 밝혔고 어버이연합도 오늘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화일보 광고국 관계자는 주말에 광고 요청이 갑자기 들어와 정신없이 넘기다 보니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 광고주 명의도 밝히지 않은 광고를 싣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광고를 신문에 실어주는 문화일보, 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고 명예훼손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을 신문에 이렇게 자기네 마치 괴에다가 이게 칼럼란 쪽에 이제 오피니언 쪽에 이제 실려 있어서 하나의 의견 기사처럼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점에서 문화일보도 굉장히 심각하다. 아무리 돈을 받아서 하는 광고라 하지만은 네. 그 내용을 봤을 때 좀 지나치다는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것이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광고에서 공격의 표적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문화일보 광고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최근 지하철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버이연합과 문화일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다 병원으로 호송된 유가족들은 이 같은 흑색 선전물은 결국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는 세력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사건에는 밝히지 않고 보상만 한다. 이게 문제 아닌가요, 사실은? 근데 보상만 하겠다고 떠드는 그들은 정상이라고 보고 그 전에 보상하기 전에 보상은 진실이 밝혀져야
책임자가 나오고 진실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보상이 책정이 되는 거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보상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어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어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더 이해가 안 가요.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730) 재보선 바로 내일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수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수원에만 3개의 의석이 달려있고 여야 모두 막판 판세를 박빙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사는 수도권 야권연대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등으로 꼽히고, 또 여야 승리 숫자는 대체로 9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수원 영통과 팔달, 여야 모두 초박빙으로 보는 지역인데요. 유세전이 뜨거웠겠습니다. 네, 우선 양당 지도부가 모두 수원 지역으로 몰려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원 팔달의 김용남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민주연합은 수원 영통 지역에 마련한 천막당사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회의 후 김용남 후보의 유세 차량에 동승해 이른바 빨간 모자 유세를 이어가며 재산 축소 신고로 곤욕을 겪고 있는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는 유세차를 타고 팔달 지역 곳곳에 인사를 다니며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원 영통에 출마한 새누리당의 임태희 후보는 공약으로 내건 2층 버스를 선보이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민주연합 박광훈 후보는 김한길 공동대표와 김진표 전 의원의 지원을 받으며 차량 유세에 주력했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내놓은 D-1 선거운동 마지막 날 메시지 뭐였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간 강조해왔던 민생 경제와 국가 대개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안정적인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겨냥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야권 야합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가져왔던 불행한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면서 일꾼 여당이냐 반대를 일삼는 야당이냐의 엄중한 선택의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는 수원 천막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일 재보선을 세월호 참사, 인사참사, 유병헌 수사에서 보여줬던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 역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며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의 정치에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로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흔히 관전 포인트라고 하죠. 이번 선거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김만음 정치아카데미 원장을 만나봤는데요. 두 전문가 모두 격전지인 서울 동작1, 수원 영통, 수원 팔달에서의 야권연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대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 새정치연합 또는 그 정의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초반에 상당히 이제 고전을 면치를 못했던 이 판세를 좀 변화를 시키면서 아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세월호 심판 문제가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할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유병헌 씨 그 사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문과 이제 논란들 이런 것이 증폭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제 정부와 이제 여당한테 상당히 좀 이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이 역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날 과연 이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흐름이 이제 이어질지 여부, 그리고 이제 또 노년층이 얼마만큼 좀 결집을 해가지고 투표장으로 갈지, 결국은 이 세대 간의 투표율이 승부를 가리는 마지막 변수가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야권의 후보들이 단일화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또 부작용도 있어서 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수원, 영통의 경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종 투표 결과에서 과연 후보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전체 의석이 되겠는데요. 전체 의석 중에서 야당이 현재 의석인 6석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가 주목거리입니다. 애초에는 거의 야당이 피널티킥을 차는 상황 정도였죠.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15석에서 10석 정도는 가져가야 야당이 기본을 하는 셈이었는데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이제 이상하게 반대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 지도부에 대한 아마 논란에 초점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정현 후보, 곡성 순천에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앞서기도 하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선전에 그칠 것인가, 구체적으로 투표에서도 이길 것인가가 주목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여야 승패 기준 어느 선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15개 재보궐선거구의 기존 의석수만을 볼 때 새누리당이 9석, 민주연합 등 야권이 6석을 얻으면 현상 유지가 되지만 그 경우에도 야권의 참패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야권이 7석을 얻을 땐 선방, 9석을 얻을 땐 승리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8석만 가져와도, 즉 기존 의석에서 한 석을 잃어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야당은 승리를 주장하는 시점 넘어가 버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 시점에서 얼마나 선방했느냐 정도, 야당은 선방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7석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당, 새누리당은 애초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야당의 자충수로 상황을 역전시켜버렸기 때문에 여당은 승부를 크게 가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새누리당은 8석만 가져가도 선전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9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모두 15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15곳 가운데 8곳을 이기는 쪽이 승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8대7 또는 그 7대8 이런 정도에서 이제 승부가 나오고 결과가 나왔을 때 확연히 어느 쪽이 승리를 했다, 패배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기는 좀 모호한 좀 측면이 있습니다. 여야 어느 쪽이든 간에 9곳 정도는 이겨야 그래야 말 그대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부터 휴가에 들어갔죠? 네,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군요.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페이스북에 휴가를 떠나기에 마음의 여유로움이 찾아들지 않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혜 대변인은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며 남긴 글이 주는 한가로움이 세월호 유가족의 통곡을 덮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휴가 기간에도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글을 올린 것은 고정 지지층을 겨냥한 우회적인 선거 개입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현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과 함께 휴가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관저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항변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침소봉대하고 민의를 교란시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서 한국 쇼핑몰에 접속을 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X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게 온라인 결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헌 전 회장 관련 발표에 대해 2040 세대의 젊은 층의 70% 이상이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데 대해 정부는 수출 증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민간경제연구소는 불황으로 인한 수입 감소 때문이라는 정반대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들 간추려 보겠습니다. 뉴스 취재팀장 황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한 국가연이라고 하죠. 국가연의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예,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은 맞지만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지난 25일 당일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인 57.7%가 국가수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믿는다는 답변은 23.4%에 그쳤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2040 세대라고 하죠. 70% 이상이 못 믿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 시위를 일전에 벌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또 있었어요? 예, 정부의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여러 가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 연맹 회원 300여 명이 오늘은 익산시 춘포면이라는 곳에서 논 4천여 제곱미터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농민들은 나락을 갈아엎으며 흘린 피눈물이 밀란이 돼서 세상을 갈아엎을 거다라는 좀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농민들은 이동필 농민축산수산부 장관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불태우면서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기 위한 이런 농민들의 논 갈아엎기 투쟁, 이것은 지난주부터 경상도, 충청도, 또 호남 지역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죠. 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인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서한을 보냈어요. 예, 미국의 전직 하원 의원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과거에 나섰던 데니스 쿠치니치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전직 의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습니다.
쿠치니치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반대 정당을 불법화하려 하고, 이건 통합진보당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합법적인 문제 제기에도 냉전 시대의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민주적인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쿠치니치 전 의원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하원 의원들 여러 명이 있죠. 이 하원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알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한은 허핑턴 포스트라는 매체에 실렸습니다. 이 쿠치니치라는 사람은 비록 전직 하원 의원이지만 아직도 민주당 내 진보 블록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는 의원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소식도 좀 알아보죠. 국제사회가 휴전을 계속 요구하고 뭐 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12시간의 임시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전을 계기로 해서 사태가 소강국면을 맞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이스라엘이 가자 공격을 다시 시작하면서 장기전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이 쏜 미사일이 가자 북부 샤티 난민촌이라는 곳에 떨어져서 어린이 9명을 포함한 10명이, 민간인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공습이 시작된 후에 팔레스타인 쪽 사망자는 1,060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경우는 43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중재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군의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상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공언한 상태여서 민간인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 2008년 말 2009년 초에 그때 가자 공격 때는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1,300명 이상이었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망자는 10명 남짓으로 거의 100대 1의 그런 희생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 100대 1 정도의 희생자 차이면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다 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사람 인명을 수치로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군인이 40여 명 사망했고요. 예. 팔레스타인 측 희생자가 사망자가 1,060명이면은 그래요. 이거 뭐 이걸 학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 등록금을 아르바이트로 벌어본다고 가정을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보서 알바몬이 계산을 했는데요. 이 평균 시급으로 해서 알바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면 얼마나 일해야 되느냐 했더니 평균 1,024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네. 이 수치는 알바로 번 급여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 하루 4시간씩 휴일 없이 10개월 이상 일해야지 겨우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얼마 전에 고용정보원이 한국 대학생의 39.5%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번 계산은 한편으로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이나 얼마나 비싼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산에 쓰인 평균 알바 시급이 6,500원인데 이 알바 시급도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6,500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보다 한 1,000원 정도 많은 그런 액수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상반기 경상수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흑자의 원인이 수출 증대라고 했어요? 예, 한국은행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무역으로 생긴 6월 그리고 상반기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6월에는 79억 2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 또 상반기 전체를 보면은 흑자 규모가 392억 달러로 과거 최고치였던 종전의 최고치였던 작년 상반기 흑자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 그러니까 수출이 늘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흑자가 됐다 이런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경제연구소, 또 LG경제연구소 이런 민간 연구소들은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불황형 흑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침체돼서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불황형 흑자라는 주장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미 지난달에 발간했던 우리나라 경상수지 구조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내수 소비와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양상이라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강정평화대행진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또 올해도 열렸어요? 예,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생명평화 대행진인데요. 오늘 오후 1시 제주도청 정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평화적으로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제주도청에서 출발해서 제주 전역을 4박 5일 동안 걸어서 끝에서는 강정마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용산 참사 유가족들, 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밀양 송전탄 반대 주민 이런 사람들 등 전국 각지의 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외신 기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국영방송 RT 텔레비전은 일주일간 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8월 11일에 방송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8월 2일 해군기지 중단 평화기원 인간띠 잇기라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예,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지하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작년 9월에 목사, 승려 이런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그런 세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 일부 교단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올 2월에 자진납세 형식으로 세법안을 수정을 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인 소득세 과세안에 대해서 조계종, 불교 쪽에서는 찬성을 했고 또 천주교는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포기 선언에 야당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여야 모두 당장 내일 재보선이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정치적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개신교와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런 활촉이 쏟아진다면 거기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입을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겠지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했다는 다트밤 화살 폭탄에 무더기로 들어있는 화살촉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내일 치러지는 730 재보선 선거구는 모두 15곳입니다. 이번 선거로 국회 여야 의석 비율이 여소야대가 되느냐 마느냐 한때 관심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건 어림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15곳 가운데 4석만 따내면 과반 의석인 151석이 됩니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새누리당이 7석에서 9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야권의 승패 기준은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수도권 싹쓸이 여부가 기준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야권은 수도권에 대선 주자급 거물들을 대거 투입했고 사실상 후보 단일화까지 이뤘습니다. 여당 선거 전략의 핵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하 수준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야권이 수도권 6곳 대부분에서 이겨야 하고 전국적으로 최소 9석을 얻어야 승리로 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도 존재합니다. 이기려면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이겨라. 아니면 확실하게 지는 게 차라리 낫다. 결과는 내일 자정 무렵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와 선거파티가 함께하는 개표방송 더 개표 라이브를 통해 730 재보선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더 개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뉴스K 마칩니다. 고맙습니다.